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좀 놀랬던 부분은 조대현 변호사, 옛날 재판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이 피신조사의 증거 능력과 다른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문영배 재판관이 너무 시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기한 공격 방법이다. 실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실기한 공격 방법이라는 것은 항소심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불법 방법이 있었을 때 왜 너는 그 전에 절차에서 이걸 다 주장을 안 했어. 근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단심제잖아요. 불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기했다라고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뭐 절차에 있어서 그런 그럼 언제 했어야 됐던 얘기죠? 그러니까요. 저는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과정, 절차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는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꼬투리 잡힐 내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점이 좀 매우 아쉽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내란범이기 때문에, 너는 국사범이기 때문에 목을 쭉 빼놓고 참수를 기다려라. 마은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지 않은 최권한대행의 행위가 이것이 국회의 권한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5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은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막 이래라 말아라 해라 말아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무위원들과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최권한대행과 함께 굉장히 대학 그리고 행정고시 동기로 알려진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죠.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요. 이처럼 야당의 공격, 임명해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당의 만류에 둘러싸인 최대행. 오늘 만약에 국무위원과 논의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이 정해질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글쎄요. 저는 못 내릴 것 같아요. 임명을 못 할 것이다. 못한다? 네. 왜 그러냐면, 왜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이른 시간 내에 날 수가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입장으로서는 지금 상태에는 법리적으로는 다 가능하죠. 대행의 대행이긴 하지만 임명 자체는 그렇지만은 이것을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는 임명을 강행한다는 게 본인으로서도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이걸 그냥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가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아마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탄핵,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전에 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임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 한시적 권한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정당성이 너무 약하잖아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데 대행의 대행 체제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는 법조인들이니까 그 단어 명칭의 오류는 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행의 대행은 아니잖아요. 그냥 두 번째 대행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대행의 그 다음 순번의 대행 체제라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할 수도 있죠. 해도 상관이 없고 왜냐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있기 때문에 거의 충분히 그 이유를 대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각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돌아올 거라고 전이 보는? 아니죠. 현 국무총리죠. 네. 탄핵된 상태니까. 알겠습니다. 정지된 상태니까요. 죄송합니다. 국무총리가 돌아올 것이라고 보는 근거를 물을 텐데, 그거 여쭙기 전에, 만약에, 임명을 안 해요. 결정이 내려졌어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할 경우에 최권한 대행에는 어떤 위법이나 그런 것이 되나요? 어떤 불이익이나 법적 조치가 가해지나요? 아니, 헌재 결정이 어떤 기속력이 있나요? 우리 헌재 결정 잘 아시겠지만은 강제력이 없잖아요. 강제력. 특히나 이번 탄핵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 측에서 그걸 요청을 했잖아요. 지위 확인.
지휘하게. 마흔역 재판관에게 헌법재판관의 지위가 있다는 걸 확인해 달라. 또는 아니면 이것을 그 임명권자가 임명을 하도록 해달라. 즉시 임명해달라. 그냥 아예. 이행 판결을 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의무이행 소송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부 인용 판결이 났던 것이고. 즉시 임명은 안 하고 알아서 언젠가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발생한다.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이거 시기도 없어요. 결정문에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저는 뭐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압박은 할 수 있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거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었을 때 어떤 법률에 대해서 그걸 국회가 즉시 개정을 하나요? 아니요.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해가지고 몇 년 가는 것도 있어요, 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해서만 굳이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구인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관여할 수는 있죠. 절차적으로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마흔역 재판관 입장에서도 여기에 본인이 심리에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고 뭐 이름을 뭐 남기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지금 3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탄핵의 심판 결과가 최소한 3월 말로 연장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마흔역 재판관이 이 심리에 탄핵 재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흔역 재판관이 만약에 심리에 들어갈 때라고 한다면 이건 전원일치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뭔가 내부에서 인용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러니까 6명의 인용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구나. 평의 결과가 계속된 평의 결과로 계속 했지만은 2명 내지 3명의 어떤 확고한 의사를 계속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요. 민주당은 그간 8대0 파면을 자신해 왔어요. 8대0이다. 그런데 마흔역 재판관을 이렇게 임명해달라라고 서두르는 것이 지금 혹시 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초조함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건가요? 숫자의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봐도 못합니다. 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우리 뇌피셜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평의가 지금 거의 절대 보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은 뭐 저는 평의가 계속되면 될수록 아마 그 내부의 상황을 누군가는 공유를 할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재판관 입장에서 밑에 이제 헌법재판관 연구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TF팀이 있잖아요. 헌법 탄핵심판 TF팀이 있는데 그 TF팀이 뭐 모르겠습니다. 문영배 재판관 표현대로라면 대부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평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절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 분위기가 이러이러합니다. 네, 뭐 어딘가에는 뭐 여당이 됐든 야권이 됐든 여권이 됐든 저는 조금의 소스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마흔역 재판관에 대해서 지난주에 판결이 났으니까 뭐 이번 주까지는 저는 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계속 압박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뭐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럴까? 라는 부분은 솔직히 지금의 민주당의 압박 강도가 그렇게 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탄핵 우리가 당장 탄핵할 수도 있어. 그건 절대 못하죠. 지금 그래요? 탄핵을 하면 지금 그나마 약간 지난주부터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도층에서 지금 민주당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그럼 저는 다시 붙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 리스크를 민주당이 안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액션 자체는 뭐냐면 지금 국정협의체 불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정협의체는 원래 잘 굴러갈 의도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뭐 여기에 오는 거예요. 사진 찍히려고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 좀 안정감을 주겠다. 어떤 집권 세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국정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협의를 한다. 이런 신용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지. 뭐 이걸 통해서 뭐 진짜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불참만으로 끝난다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흔역 재판관 임명을 그렇게까지 막 밀어붙이지는 않겠다. 전 민주당의 속내는 저는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야기가 다시 초반 질문으로 돌아와서
최고난대행이 오늘 역시 국무회의를 거치더라도 의견을 듣더라도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대한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죠. 민주당의 압박에 그냥 뭐 죄송합니다. 유튜브니까 그냥 뻥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네. 박수영 의원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지금 단식을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냥 자기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단식을 정치인의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의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이 법안이라든지 이 정책은 꼭 실현을 통과를 해야 된다. 어떤 그런 대의를 앞두고 하는 건데 이건 조금 좀 전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위헌을 계속 해라. 라고 지금 국회의원이, 그것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단식을 통해서 이것을 관철하겠다? 그것도 말이 좀 안 되지 않나요? 이제 위헌을 계속 하라라는 네.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걸 이제 합헌인 상태인데 어기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렇죠. 되지만, 예. 아니, 위헌임을 확인이 된 거니까, 어찌되었던가 이것을 뭐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본인이 단식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저는 이건 박수영 의원이 그냥 자기 정치, 그냥 자기 정치, 지금 상당히 격양된 강성 지지층에 그냥 호소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설 변호사님도 박수영 의원의 이름을 언급을 했으니까 그분으로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또 전한길 씨가 요즘 핫하다는 전한길 씨가 찾아가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면 단번에 보수 진영에서는 와, 우리 박수영 의원이 그래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가 저는 같이 사진 찍음으로써 성공했다. 네. 단식의 목적은 어느 정도, 저는 정치적 목적은. 아유, 밥 안 드셔도 배부르시겠네요. 그럼요. 아유. 다시 이야기에 돌아오면은요. 그렇다면 이 최고난대행은 결국에는 아까 전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 좀 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결국은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네. 그 근거는요? 일단 탄핵 사유라고 들어간 것이 5가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3가지는 총리 시절, 2가지는 권한대행 시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내란죄에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했더라? 김건희 여사 거부권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 그건 건의할 수도 있잖아요. 국무위원회 한 사람인데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왜 탄핵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 사유 자체가 지금 탄핵에 이르기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탄핵을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위법하냐 안 하냐라는 문제와 또 이 위법하다고 했었을 때 어떤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위법이냐 이 2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위법하다라고 하고 이 첫 단계 위법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고 두 번째 단계에 넘어갔었을 때 그 위법의 중대성을 봤을 때도 지금의 탄핵 사유 5가지가 어렵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50석이냐 200석이냐 이 부분도 저는 별개의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권한대행 체제,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은 150석이다라고 일단 해석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보수 성향의 어떤 재판관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시절에 있었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150석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권한대행에 있어서는 이것은 200석을 포함할 200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별개의 의견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의원에 대한 탄핵 소추 이 의결수와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의결수가 다른데 2분의 1이냐 3분의 2냐의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제 2분의 1도 오케이라고 본 문영배 소장의 의견에 대한 다른 별개 의견이 나올 수가 저는 있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200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석이라는 과반수는 차지하기가 쉬워요. 어느 일 정당에서. 우리나라 같은 지금 완전 양당제가 굳어져 버렸지만은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걸핏하면 지금 민주당이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이 탄핵이라는 제도가 마치 내각 해상권하고 비슷해지거든요.
한마디로.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남발하는 것들이 뭐 검사에 대한 탄핵,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솔직히 탄핵 사유가 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남발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것은 대통령의 의회 해상권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의회는 내각 해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행 체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직을 연결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탄핵이 계속 돼버린다고 한다면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뭐야, 의회가 계속 탄핵을 했었을 때 속수무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150석만 있으면 무조건 탄핵 발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앞으로 탄핵 제도를 조금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개헌을 통해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1987년 헌법체제가 그 역할을 다했다. 개헌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각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비판의 시각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라면은 국회에 대한 견제의 필요성도 개헌에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헌을 네. 지금 단순히 임기에 대한 부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3년 단축, 임기 단축 어떤 개헌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실상 임기 단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에 대한 게 더 크거든요. 맞아요. 네. 형식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실질이죠. 누가 몇 년 하는 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때 다 해먹으면 되죠. 짧게. 3년을 하나, 1년을 하나.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5년제지만은 3년 넘어가면 대부분 레임덕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머지 2년이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실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개편과 저는 이번에 들어왔듯이 중앙선관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너무 독립된 기관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내부 감찰만 남아있고 외부에서는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 이게 하나도 없어져 버렸다는 부분에서 감사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냥 너무 이 최근의 개헌 논의가 임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다른 것도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아마 지금 개헌 논의가 불붙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도 생각이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들어요. 지금은 내놓을 시기가 아니라서 아마 얘기를 안 하고는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헌에 대해서 이번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어떤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맞습니다. 다시 이야기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최권한대행의 마후보자를 임명해도 문제예요. 임명할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변론 갱신 절차를 새로 거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형사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재판부가 새로 임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진 것들, 그 전까지 재판에 이루어졌던 거 녹취 다 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을 한 번 더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선고 일자가 더 늦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과연 제가 1번 좀 궁금한 건 이 갱신 절차를 과연 헌재가 지킬 것인가? 전 솔직히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도 다들 법원 출신들이시잖아요, 대부분이. 예. 근데 법원에서도 우리가 항상 재판부가 바뀌거나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 변론 갱신 절차를 거치잖아요, 우리 재판 들어갈 때도. 아니, 근데 어쩔 때는, 이거 형사법 우리한테는 적용 안 된다면서 임의로 막 적용 배제하잖아요, 헌재가. 예. 네, 근데 저는 갱신 절차 자체는 기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준용 안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아까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형사법 준용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봐도 이것은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피신조서라든지 이런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그냥 증거 능력을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채택을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의문이 있거든요. 변호사로서도 좀 의문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 형사법을 개정한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이라는 것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 이유가 그 기록을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헌재에서는 저번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탄핵 심판에서도 이렇게 했었다. 근데 그거 2016년도인데 중간에 법이 바뀌었어요. 2020년도에 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보면 다 피신조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피신조서 안 받잖아요.
어차피 받아도 그냥 가서 부동해버리면 증거 능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공판 중심주의를 해라라는 취지에서 지금 피신조서에 대한 그 피의자의 내용 동의권을 주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수사기관에서 받았던 조서 그 자체를 그냥 다 증거로 채택해버린다고 한다면, 글쎄요, 이게 과연 이걸 그대로 온전히 증거로서 채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저는 조금 정말 제가 좀 약간 제일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좀 놀랬던 부분은 그 조대현 변호사, 옛날 재판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어떤 증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이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과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시고 다른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문영배 재판관이 너무 시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기한 공격 방법이다, 실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기한 공격 방법이라는 것은 항소심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불법 방법이 있었을 때 왜 너는 그 전에 절차에서 이걸 다 주장을 안 했어. 너무 늦게 주장하는 건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어. 이게 법원의 기본, 우리 법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단심제잖아요.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실기했다라고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얘기하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뭐 절차에 있어서 그런 그럼 부분도 언제 했어야 됐던 얘기? 그러니까요. 잠깐만, 실기란 건 뭐냐면은 시기를 놓쳤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법률용어인데 네. 시기를 놓친, 기존에 이미 주장했을 수 있었던, 주장 입증했었던 시기를 다 놓치고 나서 너무 뒤늦게 했다라는 네. 뜻인 건데, 그래서 항소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1심에서 다 했었어야 되는데 2심 혹은 정말 극단적으로는 3심 법률심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증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단심제인 헌법재판 과정에서 실기했다라고 표현한다면 그 전에 언제 했어야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그걸 왜 자기들은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삼행과 사회 변론 심리 기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이미 이걸 이제 와서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 1시간 30초 지난 다음에 30초 지난 다음에서 그런 아니 그래서 1시간 32분째 얘기했나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고 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십니까? 저희가 그러면 평의를 해봐서 이 부분을 한번 평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될 문제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이런자의 실기란 표현으로 그냥 이걸 그냥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대현 재판관이 그다음에 변호사가 이제 가방을 싸가지고 이제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항의하는 차원에서. 많이 화가 나요. 저는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과정, 절차에 있어서는 최대한 저는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야지 그다음 결과에 대해서 누구나 승복을 하죠. 승복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통령의 지난 마지막 마지막 변론에서도 승복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진 않았던 거예요. 제 기억에는 결과에 대한 승복이 안 나왔어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기각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속으로 이게 승복이 안 되겠죠. 모든 재판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기 결과에 대해서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 승복하겠지만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승복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도 저는 비슷하다고는 보여요. 근데 그걸 승복시킬 수 있는 것은 전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꼬투리 안 잡힐 절차의 운영.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꼬투리 잡힐 내용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점이 좀 매우 아쉽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마치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내란범이기 때문에, 너는 국사범이기 때문에 목을 쭉 빼놓고 참수를 기다려라. 어디 말을 많이 하려래. 1시간 30분 주면 땡큐인 줄 알아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게 이게 현대 사회에서 맞는 것인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들어서, 물론 이게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야, 이거 잘못한 거잖아. 그 절차 조금 위반하고 좀 속도를 이렇게 빨리 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 아닌가요? 그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수처가 하기에 뭐가 잘못됐어. 공수처가 해가지고. 아니,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찌됐든 간 지금 최근에 밝혀진 내용은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절차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중앙지법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수사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서부지방법원을 했지만 그 이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 절차만 가지고 얘기하죠. 체포제 영장 이 절차에 대해서도 그냥 기각이 났고 그다음에 뭐 적부심도 뭐 기각이 났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래서 다 하는데 기각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